반갑습니다. 상킴장애 세미나 구주 수업을 맡은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9주차가 되었고요. 저희 그 상킴장애 세미나도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차에 배우실 내용은 소아의 상킴장애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신경학적 상킴장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뇌손상 환자들 또는 그 신경계 질환 환자들, 파킨슨氏병이라든지요.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삼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재활의학과라고 하면 노인 재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인 재활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아 재활도 요즘은 구분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아의 경우에도 삼킴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사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소아의 삼킴 장애라는 것을 주제로 삼킴 장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우실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수업의 전반부에 삼킴에 대한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삼킴에 대한 각 단계별 특성들을 배우셨는데요. 실은 이 소아의 삼킴 장애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룰 첫 번째 키워드는 정상 삼킴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단계는 물론 배웠습니다만 삼킴이 이 영유아가 태어나서 소아가 되기까지 여러 단계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식을 다양하게 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아나 턱, 뭐 연구개, 혀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씹는 패턴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실 부분은 그러한 정상 삼킴에 대한 발달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시는 겁니다. 특히 씹기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신생아와 성인의 해부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생아와 성인은 실은 해부학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나 구강이라든지 인두라든지 후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 이런 정상 삼킴의 발달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부학적 차이를 잘 학습하신다면 이번 주차 수업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의 삼킴을 좀 보시죠. 자, 삼킴이라는 것은 소아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아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잘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실은 발달기에 있는 소아 같은 경우는 삼킴을 통해서 섭식을 통해서 정상 발달을 할 수 있죠. 영양분을 보충받죠. 따라서 삼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산아라든지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 구개파열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자, 구개파열 아동들은 구개 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연인두 폐쇄가 사실 어렵죠. 그리고 구강 압력을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보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산아나 구개파열 아동 외에도 운동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섭식이나 식이도구 사용에 문제를 경험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런 섭식, 삼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사는 유아의 능력과 환경을 고려해서 삼킴 중재 기술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상 삼킴의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보시죠. 자, 삼킴의 발달은요, 우리가 뭐 인지나 아니면 신체 발달의 한 부분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운동 발달 등등을 잘 배우게 되셨는데, 배우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단선적으로 끊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 있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삼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3년, 즉 만 3세까지 눈이나 손의 협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정상 자세라든지요. 그 다음에 근긴장도의 발달이라든지 심리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이런 신체 발달들을 함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관련성 있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 삼킴의 발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발달과 삼킴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아 초기, 우리가 삼킴에서 영아 초기라면 만 3개월, 3개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생후 3개월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자세 안정성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인두 단계에서 기도의 보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아 초기에는 인두와 인두 주변 근육의 수축력이 인두 직경을 유지해서요. 자, 누운 자세에서도, 자,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도 혀 뒷부분이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예, 이른바 자세 안정성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자, 영아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근긴장도와 자세 안정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언어 발달 단계에서는 보컬 플레이라고 해서 네, 요 시기 조금 지나게 되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보니까 다양한 마치 소리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구강 구조가 함께 발달하기 때문이죠. 자, 구강 내 빨기.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영아 초기의 빨기 단계는 반사적인 빨기 단계입니다. 자, 반사적인 빨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적인 것보다 입에 무언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빠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사적 빨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반사적 빨기 단계의 형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서클링이라고 합니다. 자, 서클링은 무엇이냐면 혀를 전후방으로 움직이면서 빠는 네, 이런 형태의 빨기를 서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 초기에는 서클링이라는 반사적인 빨기를 하더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 20분에서 25분간 구강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생후 4에서 6개월 사이가 되면 우리는 이를 삼킴에서는 영아 전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는 주로 영양분의 섭취가 저지되겠죠. 모유가 되겠죠. 자, 부모와 사물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이거 언어 추리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언어 발달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사물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는다는 건 그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자세의 안정성과 움직임은 구강운동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젖병의 크기만큼 턱을 벌리게 되고요. 또 섭식 동안에 턱 벌린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구강운동 발달을 촉진하고요. 자, 4, 5개월경에 어떠한 빨기 패턴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3개월까지는 서클링이라는 혀를 전후로 움직여서 빠는 형태였는데, 자, 4에서 5개월에는 바로 턱이 대각선이 아니라 상하로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먼칭 패턴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먼칭 패턴은 향후 푸딩 등의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기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4, 5개월에 먼칭 패턴이 등장한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5, 6개월쯤 되면요. 이제 숟가락을 이용한 식사도 가능하고요. 6개월쯤 되면 이제 빠는 동안에 턱의 왕복 운동이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혀의 위아래 움직임이 더 강해지죠. 혀가 더 발달하게 되고요. 턱도 좀 더 안정적이게 지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혀나 입술의 근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혀와 입술의 근력이 강화된다는 건 나중에 씹기가 요구된 음식까지도 섭취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4, 6개월간에 나타나는 섭식 패턴은 바로 먼칭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6에서 12개월 이제 만 1세까지 도달하는 시기를 영아 후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2개월이 되면 언어에서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나요? 네, 맞습니다. 첫낱말이 등장하죠. 자, 삼킴에서는 만 12개월쯤 되면 아주 새로운 패턴이 하나 등장하는데 뒤에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에서 12개월 영아 후기를 성공적으로 삼킴이 발달이 되려면 4가지의 식사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4가지는 숟가락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고형식의 음식도 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 12개월쯤 되면 더 이상 모유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자가 섭취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음식 섭취가 가능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독립적인 마시기, 즉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식사 기술이 발달이 돼야 영아 후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섭식 그 단계가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4가지 식사 기술이 발달이 되려면 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바로 손과 입의 협응, 또한 미세한 협응, 신체 자세, 발달 이런 것들이 이런 4가지 식사 기술의 발달을 좌우합니다. 협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저기 뭐죠? 삼킴, 섭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과정이고요. 또 상호 관계적인 발달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전에 한 6개월까지 우리가 먼칭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때의 먼칭 패턴은 상하방이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먼칭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다양한 먼칭 패턴이 나타나느냐? 대표적인 게 대각선 방향의 씹기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마치 껌을 씹듯이 이렇게 상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씹는 대각선 방향 씹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완전한 씹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개월쯤 되면요. 강한 빨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푸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푸딩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대각선 방향의 먼칭 패턴이 바로 이전 단계에서 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12개월 되면 여러분들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제가 아까 12개월에 첫낱말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킴에 있어서 12개월도 중요한데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 이게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개월에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발달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안전하게 삼킴이 이루어지려면 자,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십 번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반복했던 부분인데 자, 구강 준비 단계에서 볼루스라고 하는 음식 덩어리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구강 준비 단계에서 음식 덩어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삼킴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 덩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씹기 패턴이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등장을 해야 혀끝을 올려서 입술에 묻은 음식도 핥아낼 수 있는 이러한 안정적인 이런 구강 구조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개월쯤 되면요. 턱이 안정됩니다. 자, 턱이 단단해지니까 이제는 컵을 이용해서 물을 마실 수 있죠. 액체를 흘리지 않고 컵을 턱으로 지지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종합하면 영아 후기 때에는 숟가락 이용이나 씹기, 자가 섭취, 독립적인 마시기 등의 4가지 식사 기술이 각 신체의 협응과 함께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후 12개월쯤 되면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등장을 해서 음식 덩이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와 삼킴의 정상 발달을 보시면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 발달과 삼킴의 발달이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거든요. 상호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0에서 1개월 정도의 삼킴은 뿌리 반사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한 2개월쯤 되면 이제 아까 초기에 나타나는 서클링 패턴이 2개월쯤 나타납니다. 자, 이 서클링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한 2개월, 3개월쯤에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 돌리기가 가능해져요. 자, 고개 조절 능력도 가능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네, 주변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혀의 앞뒤 움직임인 서클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클링이 뭐냐? 전후 움직임이에요. 네, 혀를 전후로 강하게 빠는 듯한 네, 그런 형태가 서클링, 이렇게 빠는 게 서클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빠는 형태를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쭉 보시고요. 한 4개월쯤 되면 네, 드디어 이제 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네, 한 5개월, 6개월쯤 되면 네, 드디어 네, 아이는 이제 고개나 몸통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네, 액체나 퓨레를 먹을 수도 있죠. 네,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쭉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러한 내용들을 더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때의 신체와 삼킴의 정상 발달 과정의 상호 작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삼킴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 발달상 삼킴이 정상 발달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달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반사의 발달, 지금 발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킴 발달의 이제 두 번째 반사의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킴과 관련된 반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역 반사고요. 두 번째는 위상성 깨물기, 세 번째는 혀 내밀기 반사, 네 번째는 혀 횡단 반사, 다섯 번째는 뿌리 반사가 있습니다. 자, 각각 반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구역 반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그 리플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혀를 내민다든지 고개와 턱을 내민다든지 인두가 수축된다든지 하는 것들인데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질이 좀 감소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구역 반사는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자, 6개월 이후에 구역 반사가 감소되는 게 정상 발달인데 그 이유는 고용 음식을 씹고 삼키는 시기의 시작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감소되더라. 자, 위상성 깨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잇몸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턱을 닫거나 벌리는 건데요. 이것도 12개월경에 소멸돼야 됩니다. 만약에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상성 깨물기가 계속 있다면 그것은 정상 반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혀 내밀기 반사가 있는데요. 혀의 앞부분을 자극했을 때 혀를 외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혀 내밀기 반사라고 합니다. 4에서 6개월 때 스푼을 사용하면서 이 같은 혀 내밀기 반사도 사라지게 되죠. 혀 횡단 반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혀에 자극을 주면 자극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혀가 움직이는 건데요. 이 반사도 역시
한 9개월쯤 되면 이런 반사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정상 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반사는 입술이나 볼 쪽으로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 쪽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에서 6개월 정도의 감소합니다. 결국 이러한 반사가 감소돼야 될 시기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반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제가 표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역 반사부터 뿌리 반사까지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반응 결과가 나와 있는지가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여되는 뇌신경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빨기나 삼키기 호흡이라는 것이 서로 별개의 어떤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빨기, 삼키기, 호흡하기가 조화롭지 않으면 삼킴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죠. 서로가 잘 각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각자가 잘 아주 융합이 돼서 잘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UI 구강 섭취는 빨기, 삼키기, 호흡하기의 조화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자, 음식 흡인과 공기 삼킴을 예방시킵니다. 유아는 삼킴과 호흡이 동시에 발생해서 삼킴 시 1초간 호흡을 멈추게 되는데요. 구강구조의 협응이라는 게 음식을 준비하고 삼키기 위해서 동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1개월의 영아는 한 번 빨고 한 번 삼키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생후 3에서 4개월쯤 되면 신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20번 이상 빨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9개월쯤 되면요. 처음에 한 3번 정도 빨다가 호흡하고 삼키기 위해서 빨기를 멈추는 이러한 조화로운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12개월쯤 되면요. 멈춤 없이 빨고 나서 삼키고 연속적으로 3번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빨기 삼키기가 아주 호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실은 향후에 소화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삼킴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호흡은 빨기에 영향을 주고요. 빨기는 삼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삼킴은 또다시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처럼 빨기, 삼키기, 호흡하기는 서로 상호 관련된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영양들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빨기, 삼키기, 호흡하기가 상호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삼킴이 호흡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호흡이 삼킴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각각 좀 자세하게 앞에 나온 그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주기 내에서 호흡과 빨기는 동시에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자, 생후 2일밖에 안 되는 아주 깐난 애기들은 혹이나 흡기 동안에 삼키게 되는데요. 자, 생후 4에서 5일만 돼도 영아들은 혹이나 흡기를 한 후에 삼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후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후기 흡기 후에 삼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삼킴은 호흡률과 호흡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지속적인 빨기 시에 전체적인 호흡률은 감소하게 되고요. 자, 후기 시간이 상승되면서 흡기 시간이 감소됩니다. 자, 이처럼 삼킴을 통해서 호흡이나 호흡하는 비율이나 호흡 패턴도 점차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호흡은 빨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간헐적인 빨기 패턴으로 변하면서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자, 빨기는 또 삼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구강과 구강 인두부에 존재하는 음식 덩이는 삼킴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비영양적 빨기, 영양적 빨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비영양적 빨기라는 거 우리가 표현하는 건 빠는 거와 삼킴의 비율이 한 6에서 8대 1. 예, 빨기가 6번 나오면 한 분 정도 이제 삼킴이 나타나는 건데, 영양적 빨기는 네, 빠는 거하고 삼키고, 빨자마자 삼키고 하는 것들이 1대1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유아의 빨기나 마시기 씹기 등은요, 전반적인 감각운동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인지하고 감각하고 촉각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이런 빨기나 마시기 씹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시기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컵으로 마시는 것에 관심을 나타나면서 제가 앞서 그 섭식의 발달에서 마시기가 언제쯤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12개월쯤. 자, 왜? 마시기가 등장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안정성이 지지가 돼요. 턱이 안정적으로 지지가 돼야 컵으로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달 시기에는 사실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컵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턱의 안정성에 맞게 마시기 습득을 시켜주는 게 사실 효율적이죠. 처음에는 뚜껑과 빨대가 있는 아주 작은 컵에 소량의 액체를 주다가 나중에 한 생후 25개월쯤 되면 뚜껑 없는 작은 컵도 혼자서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독립적인 마시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빨대 사용은 한 생후 2세부터 가능하고요. 네, 자, 빨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10개월 정도의 턱의 안정성이 지지되면서 컵으로 마시기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씹기입니다. 씹기는 우리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표로 계열별로 정리 좀 했습니다. 자, 처음에 씹기는 반사적인 빨기, 씹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 5개월쯤 되면 턱이 수직 방향, 예, 위아래로 혀가 앞뒤 움직임을 이용해서 푸딩 등의 섭식이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먼칭 패턴의 어떤 초기 단계인데요. 7, 8개월이 되면 상하방 먼칭 패턴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9개월쯤 되면 대각선의 방향의 씹기가 가능해지죠. 자, 이제 측면으로 씹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씹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2개월쯤 되면 자, 우리가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등장한다 라고 아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전하면서 씹는 움직임이 등장하니까 뭐를 형성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음식덩이, 볼루스를 형성할 수 있다. 예. 자, 이것이 형성이 돼야 구강 준비 단계의 과업을 이룰 수가 있겠죠. 18개월쯤 되면요, 잘 조절된 회전 씹기가 가능하고요. 24개월쯤 되면 회전턱 움직임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뭐 고기나 덜 익은 야채도 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성인처럼 잘 저장할 수 있죠. 입술 담는 능력이 숙련돼서 씹는 동안에 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자가 식사 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삼킴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혼자 식사 기술이 가능해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가 식사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데 자, 생후 6개월에는 네, 자신이 손으로 우유병을 잡아서 가져오고 유지하려고 이런 시도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가 식사와 관련된 기술이 12개월을 전후해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땅콩이나 사탕 이런 거 잘못 주면요.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줘서는 안 됩니다. 자, 24개월쯤 되면 고형식도 흘리지 않고 숟가락으로 식사가 가능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킴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좀 길게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성인과 신생아의 해부학적 차이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그 삼킴의 단계를 설명할 때 마지막 뒷부분에 삼킴의 노화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은 신생아의 구강 공간은 혀로 가득 차 있죠. 혀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상대적으로 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혀가 그러다 보니까 연국의 경국의 보라고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가 성장하면서 아래턱이 커지면서 이제 혀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혀가 뒤쪽으로 이동되게 되죠. 자, 혀가 뒤쪽으로 이동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자, 구강 공간이 넓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강 공간이 넓어지니까 비로소 씹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고요. 씹기가 잘 발달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씹기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이런 어떤 발달과 이런 변화 과정에서 사실은 씹기가 더 촉진되는 것이죠. 자, 인두도 보시죠. 인두는 신생아는 인두 구조물이 매우 근접해 있어요. 이 작기 때문에 영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혀와 닿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혀가 구강 내에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에도 성인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아직 덜 자라있기, 그러니까 하악이 덜 자라있기 때문에 위쪽 그런 구조물이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후두덮개도 보시죠. 후두덮개는 말랑말랑합니다. 이완되어 있습니다. 자, 못불 연골이 도출되어 있고요. 주름의 폭이 넓게 위치되어 있죠. 자, 이때 영아들은요, 후두 전정으로 액체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좀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섭식할 때 자세를 잘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 보시면 혀가 구강 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골과 후두가 성인보다 높게 위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렇게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비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개와 목젖이 낮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성장함에 따라서 혀와 구개 사이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구강이 발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영아 같은 경우는 하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후두와 이 공간 사이가 좁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혀도 상대적으로 크겠죠. 네. 자, 혀와 설골의 위치도 보십시오. 네, 거의 이 좁지만 간격이 좁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설골과 혀가 후두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차이가 있더라. 자,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제가 표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신생아와의 삼킴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자, 구강은 입안이 혀로 가득 차 있어서 공간이 매우 좁고요. 자, 하악은 중요합니다. 이거 하악은 약간 뒤로 당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는요. 이게 혀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에 비해서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의 측면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전하방으로 빠는 그런 서클링 패턴이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상대적으로 크고요. 혀와 많은 부분이 닿아 있습니다. 자, 후두는 성인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면 후두가 내려오게 됩니다. 후두의 상승 움직임은 성인보다 적게 나타나고요. 자, 설골은 후두 및 하악골과 서로 근접해서 위치하게 되고, 자, 식도는 식도 역류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제한된 강의 시간에 또 이 수업 내용을 잘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간적인 촉박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저한테 중요한 과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는 좀 온라인 수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긴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